의료인의 연금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성일 소장님을 모시고 인구 결벽시대의 노후 대비와 퇴직연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성일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 강의가 역사적 강의가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특수자산운용 대표이신 강창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바쁘실 텐데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렴풋이 또는 어떤 분들은 좀 깊게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저는 어떤 입장에서 정리를 했냐면 다른 나라들과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 문제에 봉착한 나라들을 비교를 하면서 제가 좀 쉽게 물론 수리적으로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의미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상황이 처해 있는 게 여러분께서도 감을 드시겠지만 어디 한 군데 좋은 데가 없죠.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죠. 미국 위에 지난 10년 동안에 어디가 좋아졌다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나 또 어떤 정치가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백방의 방안을 내놓습니다만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미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향후 50년, 100년 동안 극복이 안 될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똑똑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자, 제가 사실은 이 강의 내용은 작년 12월에 책으로 약 200페이지 넘는 책을 출판을 하려고 다 썼습니다. 썼는데 책을 출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을 내고 출판을 하래요. 요새 출판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려고 하니까 500건도 내려고 하니까 1,300만 원 정도를 내든지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개런티를. 그거나 가득하네.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 내용 중에서 아주 다이제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인구라는 문제는 원래 저는 퇴직연금 쪽으로 전문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시작된 2005년 12월 그 다음에 2006년이 우리나라가 학계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습니다. 1.08명입니다. 우리가 인구 대체를 위한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생산 가능 인구까지 가는 중간에 0.1정도의 요소가 있다고 2명은 대체를 해줘야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에 1.08명이면 반토막이죠. 그래서 정부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5년부터 대책을 5년 단위로 세웁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워서 지금까지 해서 평균이 1.12명 정도 아무런 대책 실행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사무실도 없습니다. 완전히 눈 가리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출산율이 낮아졌다 해도 1.51명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런 나라도 우리 노동복지부처럼 출산부를 만들었어요. 장관을 있는 겁니다. 대대적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가적 재앙으로 생각해서 대처를 세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가 1.8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15년째 1.12, 1.2명 이하인데도 아무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덴트도 인구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인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구 문제가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 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없어요. 인구가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분 이를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끄집어내냐면 시장 없는 인구, 원시 경제는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구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경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왜 꼬꾸라졌냐면, OECD 평균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68명입니다. 시장이 없어졌죠. 그 없어진 시장이 계속 생산 가능으로 돌입할 때부터 나라가 망가집니다. 일본이 1992년도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나라가 망가질 때가 생산 가능 인구가 축소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망가집니다.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축소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온갖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면 이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일보에서 2012년 10월 15일일 겁니다.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라고 선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2012년에 뭘 해놨냐면 여러분 그거를 쳐보시면 뭐죠? 스마트폰에서 섬뜩하게 치면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뭐냐면 섬뜩하게 닮아가는 우리 경제, 누구를? 일본을. 어떻게 닮아가느냐면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예컨대 노령화율이 일본은 91년도를 잡았는데 92년 사이 생산이 가는 걸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령화율이 얼마냐면은 12.6%입니다. 고령화 인구. 우리가 이쪽에 2012년이니까 2012년도에 고령화 인구가 얼마냐면 12.4%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쪽은 5.3%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동안 앞으로 예상하면 5.6% 늘어납니다. 왜죠? 1.5명과 1.2명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1.5명입니다. 우리는 1.1명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관계는 뭐죠? 시장이 급속히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종이 한 장 뒤집고 놓은 차이. 이렇게 가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91년도에 일본의 순저축률이 15%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에 법을 분명히 까먹어서 된 게 10년 전에 된 게 3.7%입니다. 우리나라가 2012년에 순저축률이 2.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비슷하지만 더 제한적인 것은 일본은 빚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계집 속된 말로 만땅에 만땅 포금을 하고 있죠. 부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는 국가가, 가정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건지 모르죠.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다가 출산율은 지금 현재 1.2명을 못 넘기고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도 심각한 문제를 갖다 대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요, 대응관계입니다. 우리 100조가 있다 그러면 저출산 50조, 고령 50조를 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씁니다. 저출산 10조, 고령화 90조를 씁니다. 왜요? 두 번째가 저출산은 표가 없고 고령화는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다 국회의원들이 표보고 가는 이것을 강제히 반대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같이 놓고 가면은 저출산만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나오고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책이 나오면 그렇게 화려하게 대붙이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대책들. 아마도 제가 자기를 직접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모 나라에 그걸 뺏기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대책.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10년 동안 쓴 예산이 쓴 예산이 약 80조 정도 됩니다. 왜 썼냐? 지금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올해가 한 1.2명 정도 치면, 자, 올해부터 국가 재앙이다. 그래서 제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애 낳기 시작한다 해도 20년 걸리죠. 1.2명을 내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2002년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2002년 유지가 인구를 회복할 시간 상상을 못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관하지만 이 시장이 없어지는데 직격탄을 맞는 게 누가 맞느냐면 M4 세대들이, 포기 세대들이 맞습니다. 세계적인 포기 세대가 왜 나오느냐면 인구 축소 때문에 나옵니다. 미국의 부메랑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중국의 소황제 세대, 유럽의 이케아 세대, 전부 다 포기 세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한 대상입니다. 왜? 인구가 없어, 시장이 없어지, 기업이 투자를 못하죠. 투자를 못하는 자리가 없죠,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직업이 없으니 임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뭘 하겠습니까? 애 낳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젊은 애들 보고 애 낳고 집 사줄래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 폭락을 할 수밖에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책이 있는데요. 일본의 98%의 중년 파산심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과 우리 굉장히 잘 비교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본을 20년 미행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통계수죠. 이때 박정규 박사가 이 2012년도에 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저렇게 해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반면교사가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할 때 참 부러워하는 것은 자기 일본이라는 반면교사가 있는 나라라 되지 않느냐, 한국은. 그런데 일본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합니다. 부동산 덕을 키우게 하고 있죠. 2012년 저때도 지금 가계부채가 엉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LTV 디테일 완화하면서 끝없이 갔죠.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의 문제니까. 생존이 빚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없고 임금이 줄어들고 그 속에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갚는 자입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심각할 겁니다. 올해부터. 왜냐하면요, 그 비율이 1.5명, 1.2명 사이의 비율만큼이 더 우리가 축소합니다. 그런데 출발선도 제가 말씀드린 게 좋지가 않습니다. 엉망이죠. 순 가계빚만 달러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럼 국가는 부채, 나중에 제가 로커스커스 표를 보여줄게요. 맥켄지에서 나옵니다. 2015년에 하버드 로커스 교수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뭐냐면 중국이 경제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진단에게 자기 내성이 뭐냐면 국가 부채를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인용을 했는데 그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중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72%가 됐습니다. 맞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한국인데 보니까 한국 280%. 세계인 GDP 대비 가격 국가 부채. 몰랐죠, 여러분? 국가 부채와 정부 부채를 오인을 하시는데 국가 부채는 전체 부채를 이야기하고 정부 부채는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니까 이걸 요새 정책 입안자들이 이거 한 42%로 올려야 돼. 빚을 좀 더 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사에 나옵니다. 죽을 짓을 하니까. 그래서 자, 인구라는 것이 늘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팽창의 경제시대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인구를 국가에 맞추었듯이 됩니다. 팽창시대에 어떻게 했죠? 성장률을 높이려면 인구를 줄여야 됩니다. 수치상, GDP율을 높이려면. 그래서 인구를 축소시켰지만, 이제는 그 평창된 국가를 인구에 맞춰야 됩니다. 다운사이즈. 전 세계적, 전 국가적 다운사이즈